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잠시 후 저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미국 현지에서 미국 대선 주자 토론회가 생중계됩니다. 1억 명 이상의 시청자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트럼프가 토론회장으로 들어오는 모습 생중계되고 있는 화면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 미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도널드 트럼프가 토론회장에 입장하고 있는 모습, 트럼프 뒤로 많은 트럼프의 참모진들도 함께 입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미 대선 토론회 1억 명 이상의 시청자가 관람을 할 예정이고요. 힐러리와 트럼프 두 사람의 이 치열한 토론 전 과연 대선 결과의 전초전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후 뉴욕에 나가 있는 특파원 생중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에서 빨라지는 2017 대한민국 대선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돌직구쇼에서 한미 대선을 동시에 통찰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거야 단독 국감 강행. 야당은 야당이래 거대한 야당이 돼버렸죠. 그런데 여당 대표는요,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정현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을 지탄하면서 물러나라, 물러날 때까지 단식하겠다,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째 여당이 꼭 과거 야당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정현 대표가 과연 단식까지 할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그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에서는 이 사태를 이렇게 썼습니다. 여야 어떤 여? 오보하는 여. 오보다. 야당은 오기 부리고 있는 야당. 오보냐 오기냐의 싸움이군요. 정치는 없습니다. 오보와 오기만 있을 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결국 새누리당이 이렇게 화난 이유, 이정현 당대표가 단식을 하겠다는 이유는 정세균 의장의 발언 때문인데요. 맨입으로는 안 되지, 소위 맨입 발언 때문에 이정현 당대표는 단식까지 돌입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뭘 하나 좀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맨입으로는 안 되지. 김재수 해임안 장관 처리 과정에서 맨입으로는 안 되지, 이른바 맨입 발언, 국회의장으로서 정치 중립을 저버렸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정 의장의 맨입 발언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조금 전 도널드 트럼프가 토론회장으로 입장하는 장면, 미국 생중계되는 장면 동시간대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힐러리 대 도널드 트럼프의 이 박빙 토론회에서 상대방을 흠집 잡으려는 트럼프의 공세를 과연 힐러리가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위치 있게 넘겨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또 다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사망한 백남기 씨의 유가족들이 부검은 절대 안 된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부검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제 심야 시간 경찰이 결국 백남기 씨의 부검 연장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반드시 부검을 하겠다라는 경찰 측과 부검은 없다는 유가족 측의 충돌까지 예상되고 있는 일촉즉발의 시점입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일면인데요.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결국에는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750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했다라는 혐의고, 나머지 롯데가 3명에 대해서도 기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롯데가 4명 모두 기소될 운명에 처했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조금 전 미국 대선 소식 보셨다면 이번엔 한국 대선 소식인데,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과연 여권 주자들 중에서 누구에게 마음이 갔을까요? 반대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해 가 있을까요? 잠시 후 이 민심의 변화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국내 정치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 대선 이슈 그리고 동시간에 실시되고 있는 미 대선 토론회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치열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한미 양국의 대선 소식을 동시에 통찰해보는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를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통령은 비상시국이라는데 여당 대표의 유례없는 단식 투쟁. 그렇다면 민심은 누가 챙겨주는가? 여당인가 야당인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는 정치가 실종됐다. 이렇게 일면 제목을 썼습니다. 여당 의원들 그리고 이정현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하수인 정세균에게 의장직이 웬 말이냐? 이정현 대표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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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까지 나서서 장관들 해임 건의를 완전히 무슨 정말 헝칼 휘두르듯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하고도 그 투표하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즐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제 성격이 본래 그렇지만은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어영부영 하려고 한다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김재수 장관 해임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이 중개 의무를 저버렸다. 이정현 대표가 비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단식까지 할 일인가? 저도 정치부 기자로 있으면서 여당 대표가 이만한 일로 단식 투쟁에 돌입한 것은 처음 보는데 정성희 위원님, 일단 이례적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국민을 걱정시키는 정치를 하고 있죠. 예. 사실 집권당의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 건 처음인데요. 장소는 뭐 당대표실이라고 하지만 장소만 바꾸면 사실 거리에서 문재인 그 전 의원이 세월호 때문에 단식하던 거와 뭐 다름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의도 정치라는 걸 버리고서 마치 운동권의 저작거리에 사람들이 하던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그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렇지만 누가 잘못이냐라고 볼 때는 정세균 그 국회의장의 잘못도 정말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의장의 잘못이 크다. 예, 저 국회의장으로서 어저께 얘기를 했죠. 발언이 공개된 거에 따르면 세월호나 어버이날이나 이렇게 하나하나 양보를 해야지 맨입으로는 안 된다는 소위 맨입바람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처음에 듣고 나서 혹시 우상호 원내대표가 하는 말을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국회의장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않다. 야당의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하는 발언을 아직 국회의장이 했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분노할 만한 발언은 했다. 정세균 의장이 잘못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이렇게 대응도 너무 과하다. 소위 말해서 비례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으면 비례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버했다 이거죠. 예, 너무 오버했다.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는 모기 보고 칼빼 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세균 의장도 잘못했지만 이정현 대표의 단식은 너무 지나치다. 예, 그렇게. 모기 보고 칼 빼들었다. 그럼 국회의장이 모기가 되는 셈이군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의 첫 주제는 이겁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잘못했나? 이정현 당대표가 더 잘못인가? 오늘 이 주제 다뤄볼 텐데 먼저 이정현 당대표부터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여당 대표의 초유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 야당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인데 살다 별 희한한 일도 본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는 말 한마디 못하더니 국회의장을 향해서 무기한 단식이라 이것은 코미디 개그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정현 당대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이살 드신 분이 이거죠. 76세나 먹은 사람이 이렇게 고향 후배를 능멸하면 되냐? 나는 자기한테 모든 예의를 갖췄는데 내가 성질이 많이 죽었다. 과거엔 상대방의 오장육부를 뒤집어 놨는데 요즘은 그냥 엎부려니 하고 참고 있다. 이렇게 발끈을 했는데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정 의장의 어떤 중립 발언 논란은 잠시 후 다뤄볼 텐데 이게 이정현 당대표가 단식까지 할 만한 사안인가? 일단 헌정일의 최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당 대표가 뭐 국회를 보이콧하고 지금 헌정일의 최초가 하나둘이 아닌 게 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거 헌정일의 최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국회에서 가결된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한 것도 헌정일의 최초. 예. 여당 대표가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 것도 헌정일의 최초. 뭐 거의 국회 신기원을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게 소수 정당이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가 않아요. 다수 정당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세균 의장이 100% 잘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조금 밀려나간 감이 있는데 잘잘못을 떠져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소수 정당이 강경 투쟁을 할 때는 제가 볼 때 성공의 조건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의제에 대해 가지고 광범위한 여론의 이제 지지를 얻어내야 된다. 근데 지금 사안에 대해 가지고 또 비장하다기보다는 조금 뭔가 피식피식하는 듯한. 웃깁니까? 웃기다기보다는 예. 뭐랄까 실소가 나오기도 하고 조금 오버하는 것도 아니냐라면 뭔가 조금 그로테스크한 이런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의제가 과연 광범위한 국민들의 이걸 받아내기 예. 어렵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의제가 좀 약하더라도 얼굴이 강하면 돼요.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 시절에 뭐 사학법, 국가보안법, 저지투쟁 밖에 한 몇 달 동안 욕먹으면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예. 박근혜라는 얼굴 때문이거든요. 이정현 대표가 이제 뭐 여러모로 훌륭한 분입니다만은 사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의 위상에 비길 수는 없는 거죠. 냉정히 말할 때. 예. 그런 점. 세 번째는 이도 저도 아니면은 정말로 전략 전술이 제갈공명 뺨치듯이 뛰어나가지고 막 현란하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 새누리당이 너무나 오랫동안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이 소수당으로 투쟁할 수 있는 준비, 전략과 전술의 기술적인 준비가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 2, 3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정현 당대표의 단식 투쟁은 그로테스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괴기하다. 해석하면 이건데 오늘 송강호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의장의 잘잘못은 잠시 후에 가려볼 텐데 과연 이것이 집권 여당이 단식 투쟁까지 할 만한 사안인가? 네, 아니죠. 저는 아이들 생각하면은 참 걱정이에요. 우리 아이들 한국에서 저도 이제 분쟁을 다루는 직업이지만 예. 우리가 위기 때나 분쟁을 해결하는 그 습관이 잘 못 돼 있어요, 사실은. 여차하면 단식하든지 여차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게 사실은 정치권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으로 알게 모르게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저는 단식 싫어해요, 사실은요. 단식 싫어하시나요? 네, 문재인 대표의 단식도 그건 안 되는 거고 이정현 대표의 단식도 그렇고 어떤 형식의 단식은 그건 좋은 말로는 그 투쟁이지만 나쁜 말로는 굉장히 폭력적인 겁니다. 예. 네, 마하트마 간디 정도 이를테면 우리가 지성이면서 균형 있게 진짜 이 폭력을 좀 저항하는 그 차원의 그 단식이 아닌 한 적어도 대표가 얼마든지 합리적인 수단들이 있거든요. 예. 사람들이 법원을 왜 가죠? 내가 화가 나도 결국은 우리가 사회가 인정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설득하고 서로 분쟁하고 거기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그 장치거든요. 예. 그 장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정치라는 게 주고받고 하는 건데 그 능력 면에서 보면 여당이 그걸 포기한다? 이거는 참으로 생각 못하는 대목이에요. 예. 이정현 당대표의 초유의 단식 투쟁 이틀째인데 사실 건강도 좀 걱정이 되고 곡기를 끊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청래 전 의원이 이정현 당대표를 진심으로 걱정을 했을까요? 트위터에 걱정 어린 글을 남겼습니다. 저희가 출력을 해봤는데요.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식 선배로서 이정현 대표께 정청래 전 의원이 선배가 됐군요. 본인이 선배다. 단식을 해봤다 이거죠. 단식을 웬만큼 해서는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첫 문장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한 번 시작한 단식을 중간에 그만두기도 뭐합니다. 날이 갈수록 외로운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정말 힘들면 중단하십시오. 모든 걸 떠나 인간적인 조언입니다.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끝까지 게 괜찮네요.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밑으로 볼까요? 이까진 괜찮다. 두 번째, 정청래 전 의원. 하나만 올리면 정정 의원이 아니죠. 나의 단식을 알리지 마라. 단식 투쟁은 보통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데 언론에도 가급적 노출을 피하는 희한한 골반 단식을 한다고 자신의 단식이 이순신 장군처럼 무슨 국가기밀도 아닌데 이정현은 오버 단식 중. 여기서부터는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정현 대표께 공개 요구합시다. 이정현 단식 왜 대표실에서 일반인처럼 길거리에 살 수는 없는가? 보통 사람들은 다 공개된 단식을 한다. 단식도 금수저 단식이다라고 조롱을 한 건데 김병민 전 의원님, 야당의 반응을 요약해 보면 다 비웃고 조롱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당대표가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례적으로 굉장히 지난 주말 탈진에 이르기까지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서서 이정현 대표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던졌죠. 이정현 대표의 그 단식에 대한 내용만큼은 진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정현 대표가 과연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식을 한다 그래서 그 단식을 하지 않고 소위 말한 쇼로 일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국정감사 기간을 앞두고 단식을 빌미로 이제 모든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이정현 대표의 과거의 발언을 보면은요, 이정현 대표가 과거에 이제 많은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정현 당대표의 답변이 그건 정진석 원내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원내대표의 역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세균 의장의 파동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누군가가 나서서 총대를 메고 투쟁, 저항을 하려면 정진석 원내대표의 몫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것을 꼭 이정현 당대표가 모든 질문 다 짊어지고 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라는 모습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기 합당한 것이냐 이제 이런 의문점이 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예, 이정현 당대표의 단식 조금 방법은 과격할 수 있지만 뭐 이해가 간다 이런 말입니까? 진정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성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부분도 얘기를 좀 드리자면 결국은 3당에 대한 모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상황 속에서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문제 결국은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킨 것 자체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재수 장관이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한 의혹들에 대해서 부적격 채택을 함으로 인해 야당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고요. 이게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을 통과를 시키는 과정 자체가 국정마비를 시킬 거라는 거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 통과를 시켰다는 것.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3당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의당이 과거 같으면 두 개의 그 거대 여당과 야당이 있는 상황 속에서의 갈등이 촉발될 거를 뻔히 보인다라면은 결국 국회가 발표하는 걸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방관했다는 점, 결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들도 뭐 지적할 수 있겠죠. 예, 이정현 당대표가 과거 의원 시절에 이른바 야외에서 장외 투쟁 및 단식을 하는 야당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했던 발언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은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일 것입니다. 선거 제도가 정책된 그러한 나라들 중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도 바로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 국회의원의 특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식 투쟁하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유일할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일가를 했는데 2014년 당시에 지금 본인에게 해당되는 발언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제가 2003년 말에 당시 한나라당을 출입을 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출입을 했었는데 마침 그 당시 최병렬 당시 대표가 단식을 상당 기간 했어요. 그때는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죠. 네, 그래서 당시에 최병렬 대표를 보면서 뭐 야당 대표니까 그럴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는 저 기사를 보고 아니 여당 대표가 단식을 해야 될 만한 과연 이제 사안인가라는 것부터 해서 2년 전에 이정현 대표 스스로 했던 저런 발언이 있는데 어떻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마치 그 닭 잡는 그 소 잡는 칼을 쓰는 격으로 저렇게 단식까지 돌입하는 것은 너무 좀 오버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정현 그 대표는 스스로 그 단식을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들었지만 그저께 그 이정현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마치 지금 뭐 김재수 장관의 어떤 해임뿐만 아니라 지금 야당은 뭐 대통령 탄핵까지 시도할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반응도 굉장히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과도하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과대망상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 임기가 한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와중에 누가 탄핵을 합니까? 어떤
피해 의식 때문에 그런 발언들이 너무 지나치게 나가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정현 대표 옆에 이제 손을 붙잡고 계셨던 분이 계시죠. 정진석 원내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2001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본인들이 제출해놓고 과반 의원들이 제출한 이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한 거고 그것은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년 뒤였던 2003년 김두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 그 사실상 탄핵 때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정진석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뭐가 달라졌는지 스스로 설명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이정현 당대표의 단식이 이른바 보여주기용 쇼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전 이정현 당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쇼가 아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쇼로 보일 겁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하는 게 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이정현이 하는 것은 쇼가 아닙니다. 저는 본래도 쇼할지도 모르고. 이정현이 하는 거는 쇼가 아니다.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정현 당대표가 단식을 하겠다고 결심한 계기,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른바 맨입 발언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의장의 맨입 발언이 과연 어떤 발언인지, 무엇 때문에 도화선이 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고 안 내.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국회의장의 목소리로 국회 본회의장에 마이크를 타고 실수로 다 퍼졌는데 정성희 위원님, 어버이연합을 내놓든지 세월호를 내놓든지 여당이 둘 중에 하나라도 내놓으면 우리가 김재수 장관 해임까지 안 왔는데 맨입으로만 하면 안 되지라는 발언이 공개가 됐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야당 대변인이나 원내대표 발언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국회의장이 발언인데 국회의장은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탈당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를 지키게 돼 있고 아주 좋게 해석하면 저거는 이제 협상을 촉구하기 위해서 마중물 비슷하게 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사실 정세균 의장의 어떤 이력을 보면은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죠. 정세균 의장 자체가 처음 이제 첫 일성으로 개헌 발언을 했거나 또 지난번에 이번에 김지수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다분히 정치적 이제 중립의 의무를 좀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크고요. 또 본인 자신이 아직도 한때 정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문들의 칼럼을 썼죠. 아직도 대권병을 못 버렸냐 하는 그런 조언을 정세균 의장한테 이제 쏟아냈을 정도로 본인이 아직도 어떤 야당성과 이런 걸 가지면서 대권에 대한 야심도 느끼지 못해서 소위 말해서 자기 정치를 한다. 자기 정치한다. 국회의장으로서 그런 어떤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분명히 정세균 의장의 저런 발언은 부적절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 전 의원님, 분명 이번 국회 파행의 상당한 원인을 정세균 의장 본인이 자초한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저는 9월달 정기국회 첫날에 정세균 의장 개회사 발언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실 건데요. 새누리당이 친박 밑박 간의 갈등으로 점철돼 있던 상황 속에서 모두가 같이 대동단결해서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항의를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부분도 정세균 의장이 결국은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뭔가 대단히 한쪽 정당과 정파에 치우친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문제는 건의안이 가결 여부를 떠나서 이 인사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세월호 특조위 문제라든지 특조위 기간 연장이라든지 어버이연합 청문회랑 맞바꾸자고 하는 발언과 발상 자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129명의 국회의원들이 기조가 다 다릅니다. 그중에 굉장히 진보적이고 또 굉장히 어찌 보면 쇄신파라고 할 수 있는 김세현 의원이라는 젊은 의원이 있어요. 근데 그 김세현 의원조차도 아마 의원총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은 소신에 따라서 맞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당이 당론을 정해도 안 따랐는데 이번만큼은 의회 민주주의의 확립을 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긴다. 그게 뭐냐면 정세균 의장, 국회에서 심판을 봐야 되는 심판자가 한쪽 편을 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제어 정치를 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현재 시점까지는 이 정도의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진짜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예산안 심의 과정이죠.
이제 12월 연말이 다가오면 올수록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장이 갖고 있는 권한, 그리고 여기에 소위 말해서 지금 여당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예산안에 대한 부수 법안으로서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법안까지 국회의장이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봤을 때 심판으로서 중립적인 의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발언이 좀 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측면 다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금시초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 원내대표들하고 미국 갔을 때부터 이분들이 이제 비공개적으로 아니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러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야기가 쭉 있었고, 정 의장의 이야기는 김부겸 의원이 내 대구에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어째 된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야당이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설명해 준 거다. 근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 울고 싶은데 탁 뺨을 때려주는 이게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정 의장한테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이 앞에 이제 정의화 의장 같은 경우에 평가가 꽤 괜찮았지 않습니까? 꼭 친정 편만 안 든다. 그러면 이게 이 사안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정 의장도 어떨 때는 아니 이분이 참 중립적으로 하는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친정편을 안 들어주는 모습을 언젠가 한번 보여야지 나중에 결정적일 때 알리바이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면피가 된다. 면피가 아니, 된다. 내가 옛날에는 그 당신들 편 들어주지 않냐라고 하는 이거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초장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회사하고 이번까지 이렇게 되면은 다 걸렸어요. 앞으로 모멘텀을 잡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한 번은 탁 이걸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실질적인 조언인데, 성원 변호사님, 저희가 뭐 한일전 경기를 보다가도 심판이 자꾸 일본 편만 들면 우리 국민들이 보다가도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새누리당 입장은 심판이 일본 편만 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아요. 시각차가 꽤 있죠. 저는 거의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이 없다. 네. 왜냐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대목이죠. 오히려 이정현 대표의 그 단식을 저는 계산서 입장에서 보면은, 계산서로 실리를 따져보면 계산이 쓰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거기에 어떤 포석이다. 정 의장이 명분을 조금 준 거죠. 이를테면 99%의 국민들이 단식을 반대하고 여당 대표가 왜 그러냐 하면 단식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름대로 계산하고 분석해 보니까 할만하다고 하니까 저렇게 하시겠죠. 그럼 어떤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은 최순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게 진짜 정권의 핵심 중에 핵심 민감한 사안인데 국감장에서 하이라이트가 이거 아닐까요? 그 부분을 지금 일정한 부분 좀 피하는 그 성과를 얻었지요. K재단 의혹을 숨기기 위해서 단식 국면으로 전환한 건 아니냐? 숨기는 것이 아니고 쟁점화됐고 더 국감에서 모든 언론들이 진짜 저 보도하는 그 현실이 굉장히 여당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거 어느 정도 좀 피한 거 아닌가요? 그 점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이시죠. 어쨌거나 그 정 의장은 저는 법원의 판사나 조정위원들이 하는 거 똑같습니다. 제가 재판할 때, 제가 지난달 재판할 때 저쪽에서 2천만 원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만 주자 그랬죠. 저쪽에서 1,000만 원만 달라 그랬어요. 제가 1,000만 원 더 주자 그랬어요. 2천만 원 주자? 네, 대신에 그러면 2달에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된다. 한 6개월에 1년은 좀 여유를 달라고 해갖고 서로 밀리고 당겨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정치라는 게 주고받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안 보이게 또는 보이게 이 과정의 진통이 항상 있거든요. 그게 일상사 아닌가요? 그게 다만 좀 어찌어찌해서 이 공개가 되었을 뿐이지 저는 정 의장 거의 잘못 없어요.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이제 시각의 차이라는 건데 보수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라는 게 결국 협상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안 되는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게 보수의 기본 가치거든요. 근데 원칙이라는 거는 최소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인사 문제를 가지고 세월호 특조위 문제라든지 어버이연합의 청문회 문제랑 소위 말하는 딜 맞바꾸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딜에 대한 조건했을 때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가 아니 할 수 없는 걸 왜 자꾸 그걸 갖고서는 거래하고 협상하자고 얘기하냐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 원내대표 입장에서 협상을 제안했던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장의 입장에서는 최소한도로 이 법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수순의 과정이 아니라 장관에 대한 인사 문제랑 청문회 과정을 맞바꾸자고 했던 것 자체 이거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손익계산서를 두들겨 봤을 때 이정현 당대표가 이제 득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의 최종적인 모든 숙명은 결국 국민들이 판단하는 표심이거든요.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에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제 국정감사에서 뭐 한 열흘? 한 달? 살짝 눈 가린다고 국민들이 잊어버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예.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은 새누리당이 단순하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쇼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의장이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그 본질을 좀 지키기 위한 데 있다라는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렇게 그 우리 이정현 당대표가 그 단식하게 하게 된 거에는 우리 지금 정세균 그 국회의장에 대한 정말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한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에 국회의장 누구 몫이었습니까?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새누리당의 서청원 대표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뺏긴 자리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통 크게 양보한 예.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 원래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당에서. 여당에서 다 무소속이 이제 복귀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새누리당 의석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근데 정말 협치 좀 해보자고 정말 통 크게 양보를 해서 정세균 의장이 됐는데 예. 그러면 그 롤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새누리당이 큰 양보를 받고 된 사람이 야당 대변인처럼 얘기하니까 그래서 거야의 횡포, 예. 거야의 횡포를 냈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예. 오히려 청와대가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전략적인 유연성이 있어야겠죠. 그 야당을 대하는 자세가 180도 확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바뀐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제 생각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분명히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이정현 당대표는 그 사과를 받아들여서 단식을 멈추시고 민생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자존심이라는 변수가 걸려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사망한 백남기 씨의 시신을 부검해야 한다. 부검해서는 안 된다. 경찰과 유가족 측의 입장이 정반대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찰이 심야 시간에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재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한번 기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검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을 한 셈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들과 상당수 시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남기 씨의 시신 부검 문제, 윤태곤 실장님, 네. 이게 또 사회적인 어떤 충돌 논쟁거리로 부각되고 있어요. 이게 예민한 지점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뭐 국가수가 뭐 이게 시신을 탈취해갈 사인을 조작하고 저는 이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유가족들이 워낙에 반대하고 있고 이것은 뭐 동영상도 찍혀 있고 이제 너무나 뻔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왜 무슨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첫날 도화선이 됐던 게 이분이 이제 사망 소식이 들리자마자 경찰 한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서울대 병원 주위를 쫙 포위했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양쪽의 감정이 아주 격앙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오늘 서울신문에 이제 재밌는 시줄 날줄이라는 칼럼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라든지 이한열 열사 사건 때는 부검이 오히려 역사의 도화선이 됐다. 부검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물고문을 당했고 최루탄 직격으로 한 거. 그러니까 부검이 이렇게 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용산 그 참사 사건 때는 부검이 피해자들의 주장하고 반대로 나왔다. 이게 여기 이제 논설위원이 제안하시는 거는 부검을 만약에 한다면은 피해자 그 백남기 씨 유가족이 추천하는 의사가 같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하면은 양쪽이 이렇게 좀 뜻을 모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일단 유족들이 워낙에 강경하신 것 같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국회 상황하고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지금 야당이 이 유가족이나 대책위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이 하는 것을 받아 안는 정도의 수준이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뭐 이정현 대표 말을 해놓은 게 있지만은 워낙 예전에 말을 해놓은 게 있어요. 참여정부 때 농민 2명이 사망했을 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대통령은 무조건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된다. 예. 이정현 부대표도 당시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대통령이 이 잘못된 시위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몇 중대 몇 소대에 있는 사람이 이 곤봉을 휘두르고 그런 것까지 다 나왔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 아까 이제 백남기 청문회가 지금 국회 이 상황하고도 연동돼 있는데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피해자 쪽에서 든다는 거죠. 경찰이 일단 유가족 입장에서 봤을 적에 경찰은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과 뭐 수사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300여일 이상 흐른 상황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백남기 씨가 사망을 하니까 저렇게 경찰을 병원 주변에 풀고 그리고 바로 이제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라는 것은 일단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게 어떤 옳고 그르다의 어떤 평가를 떠나서 일단 그렇고요. 실제 한 판사가 이랬다고 하죠. 어제 부검 영장이 기각되니까 한 판사가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해요. 보통 일반 범죄 같은 경우는 사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 영장을 이제 발부를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인에 대해서 이미 서울대 병원이 9개월, 10개월 동안 그동안 진료하고 했던 기록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다른 식으로 해서 충분히 이 사람들의 이 백남기 씨의 사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부검까지 필요 없다. 게다가 유가족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부검 영장 기각한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제 부여하는 설명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겁니다. 저도 이제 뭐 국가수가 이 어떤 뭐 조작한다던가 이런 어떤 의심을 품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21세기에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물타기에 어떤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물타기의 우려. 네, 그래서 민변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경찰의 주장은 백남기 씨가 쓰러졌을 적의 증상과 사인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밝히겠다라는 게 이제 경찰의 주장이지만 민변 측에서 의심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국가를 상대로 지금 유가족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한 2억 4천만 원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강신명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경찰 관계자 7명에 대해서 지금 또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형사상의 여러 가지 좀 재판이 진행될 텐데 거기서 좀 유리한 국기 위해서 경찰이 어떤 부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과잉 진압이냐 아니냐에 대한 입장이 갈리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물타기를 했지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인과관계나 사실관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부검 어떤 과정이 의심스럽다고 하면은 유가족들이 지원하는 의사나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같이 보면서 그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동아일보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사설에서도 법원의 부검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이제 표현했는데요. 부검을 해야 한다. 예, 오늘 사실 이 사안이 어저께 얘기하대로 어떤 정치 쟁점화되고 나라를 다시 분열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오늘 우리 사설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초한 위험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오래된 법조계의 법원이다. 그런데 이렇게 발사된 물대포가 이제 과잉 진압이라는 것은 모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망 사망이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이 어떤 국가가 길 가던 시민을 살인을 미수한 것처럼 죽인 것처럼 하는 것처럼 오도되는 것은 되게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논란이 있는 과정일수록 더욱더 사인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밝혀지는 것이 이 사안을 갖다가 정치 쟁점화되지 않고 그 자체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된다 하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의원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해요. 이게 사회 쟁점화되거나 또는 정치적 쟁점이 되는 건 나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경찰이 조금 굉장히 민감하고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국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법원의 판단은 이거죠, 사실은. 최초에 상처 났을 때는 지주막하라고 뇌출혈로 돼 있는데 사망은 신부전증, 신장에 이제 문제가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를테면은 69살이니까 조금 노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질환도 있을 수 있죠. 이를테면 신장과 관련된 질환이 있다면 그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고도 나고 종전에 있던 뭐 신장과 관련된 질환이 있어갖고 이것들이 다 합쳐갖고 어찌어찌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이건 부검에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어느 정도 이 사고가 기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 따질 수 있는데 지금 법원의 좀 판단은 그것도 서울대병원에서 진료 기록이 꽤 모여 있으니까 그 경로를 살펴보면은 출발은 뇌출혈이지만 결국은 2차, 3차 경로를 통해서 신부전까지 가면은 그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꼭
부검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넉넉하게 사인을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 이 판단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도 이게 만약에 민사사송이라든지 형사사건이 되더라도 진료기록 갖고 국가수나 또는 의사들이 진료기록 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 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유족들의 마음을 해치면서 부검을 강요하는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책임 소재를 넉넉하게 가릴 수 있는 자료와 시스템이 충분한데 왜 굳이 이렇게 할까요? 그 점에서는 저는 안 되고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 정 의원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옛날에는 민변하면서 그 노조나 또는 이 집회들 저는 많이 도와줬죠. 요즘은 저는 생각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과격한 노조, 원칙 없는 집회, 과격한 집회, 반칙하는 집회도 역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하지 말아야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만약에 민사상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한 7대3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경찰이 그 물대포 쏘면서 이 밑으로 쏴야 되고 사전에 경고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과실이죠. 그러나 그 집회 자체가 굉장히 또 문제가 좀 있었죠. 그렇게 보면은 쉽게 아주 해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왜 이렇게 저는 에너지 낭비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백남기 씨의 부검을 둘러싼 이 논란이 또 하나의 사회적 충돌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저희가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품격에 걸맞게 저희 도직구쇼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의 대선 소식 뉴스를 한자리에서 동시에 접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미 대선 토론회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CNN에서도 저희 도직구쇼와 동시간대에 미국의 대선 토론회 뉴스를 생방송하고 있는데요. CNN 보도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저 뒤로 보이는 곳이 잠시 후 저희 시간으로 10시 정각에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두 명의 대선 후보가 나와서 치열한 토론회를 펼칠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앞서서 브레이킹 뉴스 속보를 CNN에서도 내보내고 있고요. 미국 CNN과 동시간대에 저희 도직구쇼에서도 두 사람의 이 토론회 뉴스를 생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1억 명의 시청자 이상이 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직구 신문을 본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미국의 선택, 오늘 첫 TV 토론 세계의 대결, 과연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 토론회가 시작되기 10분 전입니다. 토론회가 시작될 저 장소에 뉴욕인데 우리 채널A의 박정훈 워싱턴 특파원이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날아가 있습니다. 토론회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훈 특파원 나와 계신가요? 네, 뉴욕입니다. 뉴욕이시군요. 잠시 후 10시에 토론이 시작이 될 텐데 토론을 앞둔 현장 분위기, 그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토론회는 세기의 대결로 불릴 정도로 미국에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뉴욕주의 홉스트라라는 대학에서 이번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전 세계에서 취재진만 6천 명이 몰려들었을 정도로 국세통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어우, 많이 왔네요. CNN과 폭스뉴스 같은 뉴스 전문 채널들은요, 토론장에 별도의 지금 무대까지 만들어 놓고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지금 중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토론 시작이 10분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 토론회장은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통제를 해놨기 때문에 저도 밖에서 토론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 전화를 통해서 지금 시청자분들께 지금 이쪽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뉴욕 토론회 현지에 계신데 오늘 도널드 트럼프가 칼을 갈았다. 미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힐러리에 대한 맹비난과 일종의 인신공격도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관전 포인트랄까요? 어떤 공격들이 예상됩니까? 두 사람이 사실 같은 자리에서 대면하는 것은 대선 시작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장외에서 서로 공방을 벌였는데 오늘은 이제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어떤 자질 문제를 서로 공격도 하고 검증도 하고 이런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링에 올라서 서로 대결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1969년에 이 달 착륙을
생중계한 것 이후에 최대 이벤트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지금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 일단 승부가 어떻게 날지가 가장 관심사입니다. 김진 앵커께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다운 모습을 오늘 토론에서 보여줄 거로 기대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과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줄까?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만 빌 클린턴의 여성 문제도 언급이 돼 있고 참 그 클린턴 대통령의 과거 여성은 오늘 토론에 참석했습니까? 그렇죠. 오늘 참석을 안 했어요. 예. 참석을 할 것으로 내연녀였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12년간 내연관계를 맺었다고 스스로 폭로했던 여성인데 오늘 초대가 되지 않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김진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낮습니다. 미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가 그에 대한 반전 카드를 준비했다는 게 지금 정설입니다. 오늘 힐러리를 여러 각도로 공격할 텐데 그러면서도 대통령다운 자질을 이번 토론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겠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김진 앵커처럼 별 기대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트럼프 괜찮은데 이런 식의 여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바로 그 점을 오늘 노리고 준비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말로 영어로 not bad, 나쁘지 않은데 뭐 이런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미국에서 대선 결과를 8번 맞췄던 교수가 전 교수가 아니라 이 정도면 고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접전에서 결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우리 박정훈 특파원께서 예측하시기엔 힐러리 대 트럼프 결국 대선 결과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거라 보십니까? 예, 제 예측이 일단 뒤로 밀어놓고요. 8번이나 연속으로 맞춘 교수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대학의 리트먼이라는 교수인데 1984년부터 2012년까지 8번이나 연속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맞힌 교수입니다. 이게 무슨 감이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 갖고 이런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교수 나름대로 분석 틀이 있는데 그 분석 틀에 따르면 이번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라고 예측한 이야기는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사실 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추세입니다. 어떤 후보가 상승세를 타느냐, 그리고 막판에 어떤 후보가 또 하락세를 타느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힐러리가 얼마 전에 건강 문제로 비틀거리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힐러리에 대한 회의론이 사실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힐러리로서 미국 경무를 감당해야 되는 미국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는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힐러리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트럼프 지지율이 사실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게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지 정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좌우지간 양쪽 진영 중에 한쪽은 판가름이 날 거다라는 예측까지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박정훈 특파원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박 특파원 고맙습니다. 예, 뉴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토론에 방금 특파원이 말씀해 드렸듯이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저희가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힐러리 대 트럼프 첫 TV 토론 격돌, 백악관을 향한 진검 승부. 이제 토론이 5분 뒤면 시작이 됩니다. 과연 3가지 포인트, 오늘 어떤 포인트로 미 대선을 이해해야 할지 첫 번째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승부는 결국엔 힐러리의 입이 아니라 누구의 입? 트럼프의 입에 달렸다는 건데, 정성희 위원님, 트럼프의 입이 굉장히 걸기로 유명하죠. 욕설까지는 아니지만 인신공격, 비방 이런 것 일삼았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김진 기자, 오늘 입에서 냄새 나는 거 알아요? 제가 입에서 오늘 냄새 납니까? 양치로 좀 제가 바빠서 못하긴 했는데 그 정도로 납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사실 그 트럼프가 했던 실화입니다. 제 입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 이게 레리 킹이라고 대화의 신. 깜짝 놀래키세요, 생방송에. 레리 킹 쇼에서 트럼프를 초청했을 때 레리 킹이 정말 백전노장의 토론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화의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그 책에서 나왔던 일화인데 트럼프를 초청했을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앉아서 바로 한 질문이 레리 킹한테, 그런데 레리, 당신 입에서 냄새 나는 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느닷없이 입냄새 공격을.
완전히 레이가 예. 당황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마 레리 킹의 어떤 토크쇼 진행 중에서 가장 당황했던 일화인데 바로 그것이 트럼프가 토론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기술입니다. 네. 어떤 논리도 어떤 앞의 전후 맥락도 필요 없이 상대방을 굉장히 당황시켜서 토론의 주도권을 일으켜가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우리 박정훈 특파원 같은 경우는 워낙 기대치가 낮으니까 조금만 잘해도 어떤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어디 가겠습니까 본질이? 분명히 이제 막말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하다못해 미국의 그 유명한 CNN에서 트럼프의 토론 기술 6가지를 정리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CNN이 보도한 내용을 저희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함께 보시죠. 트럼프의 토론 기술 6가지라고 해서 뭐 대단한 기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첫 번째는 면전에서 모욕 주기 기술. 이것도 기술이라면 기술이죠. 면전에서 모욕 주기예요. 레리 킹, 당신 입에서 오늘 냄새 나는 거 알아요? 느닷없는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모욕을 줘서 당황하게 하는 게 기술이다. 전략이다. 두 번째, 대상과 주제를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힐러리와 토론회를 하면서 힐러리의 남편인 빌 클린턴의 내연녀를 언급한다든지 느닷없다는 거예요. 대상과 주제를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 두 번째 기술. 세 번째 기술은 발언을 깎아내리기입니다. 상대 발언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기술. 네 번째, 발언 잘라먹기. 상대방의 발언 중 갑자기 끼어들거나 다양한 표정을 지어서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한다.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계속 메롱메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카메라가 메롱메롱 잡죠. 이것도 기술이다. 다섯 번째, 화제의 발언을 재탕한다. 자기가 한번 던져서 반응이 좋았던 걸 기억하고 있다가 발언을 재탕하고 즉흥 발언을 즐긴다. 여섯 번째, 언론 물고 늘어지기. 붕괴에 몰리면 다 언론 탓이다라면서 책임을 회피한다. 이건 과거 얼마 전 한 장관 후보자가 했던 것과 비슷한 전략인데 뭐 이런 식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요 되게 독특한 경력이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분입니다. WWE가 뭐냐면 우리 KBO처럼 미국 프로레슬링 기구예요. 이거 프로레슬링이라는 게 물어뜯고 의자 가지고 와서 치고 이제 뭐 병따개로 이제 이마 찍어서 피내고 이런 좀 쇼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프로레슬링 선수가 아닌데 WWE를 너무나 알리고 프로레슬링 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해가지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거의 프로레슬링이라고 보면 되죠. 지난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 않습니까? 시민운동가 출신의 젊은 흑인 변호사, 진보적인 흑인 변호사 오바마 대 그 보수적인 백인으로서 공군 전폭기 조종사로 베트남 전쟁에 직접 참여했다가 포로 수용소에 8년간 갇혀있다가 나온 전쟁 영웅.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름이 갑자기 존 맥케인. 맥케인의 이제 오바마 대 맥케인의 대결은 품격 있는 복싱이었다면은 여기는 프로레슬링이라는 거죠. 물고 뜯고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제 박정훈 특파원 생각에도 저도 약간 공감이 가는 게 있는 게 폴 크루그만이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 칼럼을 통해 가지고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언론이 너무나 트럼프에 대해 유리하게 써준다. 이게 상식적으로 하면 말이 안 되죠. 트럼프에 대해 언론들이 맹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크루그먼이 한 건 이런 겁니다. 워낙에 이 사람이 막말을 하다 보니까 누가 적어준 것만 읽게 돼도 안정감이 과거에 비해서 돋보인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욕만 안 하면은 많이 자제했다. 안정감이 돋보인다라고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는 왼쪽 펀치를 쓸지 오른쪽 펀치를 쓸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 시각으로 10시 31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토론회 장으로 입장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입장을 안 해 있는데 입장하면 저희가 바로 미국 토론회 현장을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이 앵커가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아니고 트럼프가 공격을 했던 이유였는데요. 정 의원님. 네, 그렇죠. 어떤 공격이었죠? 오늘 그 토론회 사회자는 미리 이제 예고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나왔던 CNN의 앤더스 쿠퍼 포함해가지고 5명의 지금 토론 진행자가 미리 결정이 됐고 오늘 첫 번째 토론자인데요. MBC 나이트를 진행하는 토론자인데 앵커 레스터 홀트입니다. MBC 방송의 앵커 레스터 홀트. MBC 나이트리를 진행하는 레스터 홀트인데 흑인이죠. 흑인인데 이 진행자에 대해서 트럼프가 민주당원이다. 그러니까 우리 편 아니다. 힐러리 편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좀 다르죠. 미국에서는 언론인이나 앵커들이 그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당의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금지돼 있죠. 그래서
당원이 그 진행자가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이 불공정할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원이 아니고 공화당원이에요. 자기네 편이었군요, 소위 말해서. 예. 그런 것도 이제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벌써부터 공경을 퍼부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레스토 홀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냉정하고 품격 있는 진행을 하는 걸로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오늘 진행은 진행자가 아까 진행자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CNN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CNN이 보도하고 있는 상황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저희 도지쿠쇼와 CNN이 동시에 같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허프스트라 유니버시티 NY 뉴욕의 호프스트라 대학교에서 토론회가 펼쳐지고요. 잠시 후 미국 시간으로 9시 2분을 지나고 있고 우리 시간으로 10시 2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입장을 해서 토론회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방청객들과 또 전 세계에서 몰린 6천여 명의 취재진들이 토론회장에 입성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단을 보면 무대에 2명의 주자가 서게 돼 있습니다. 왼쪽이 아마 힐러리 클린턴이 서게 될 것이고 오른쪽이 도널드 트럼프가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시작되는 오늘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지율이 초접전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차이가 엎치락 뒤치락 꽤 차이가 날 때도 있는데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은 말 그대로 초박빙을 달리고 있다는 건데 과연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 처음에는 차이가 많이 났지만 지금은 결국에 46.2 대 43.7 그러니까 2%포인트 정도밖에 나지가 않고 있어요. 이숙현 칼럼니스트. 2%포인트 정도의 지지율 차이면 거의 동률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 아닙니까? 별로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차범위라는 게 있지만 지금 계속 여러 가지 힐러리가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이제 딱 선택이 됐을 때 당시 트럼프를 상당히 앞서갔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좀 낙관론이 펼쳐졌었는데 그 이후에 뭐 건강 문제든 이메일 문제든 여러 가지가 또 다시 겹치면서 계속 좀 하락 곡선을 이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 일부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또 이기는 것으로 이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69년 달 착륙 이후에 최대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볼 만큼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거라고 거의 달 착륙급이다. 그렇죠. 물론 이거는 언론 스스로 물론 어떤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굉장히 우리들도 지금 생방송까지 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낚인 걸까요? 모르겠는데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반전된 경우는 지난 20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없었다고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2명의 주자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한번 높여볼까요? 네, 지금 토론자와 힐러리 클린턴이 악수를 하고 본인의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왼편에 힐러리가, 오른편에 도널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섰고 네, 사회자가 이제 미국 대선에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2명의 대선 주자를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겠다라는 토론의 시작 발언을 현재 하고 있고 여유 있는 표정의 힐러리 클린턴과 역시 사뭇 진지한 표정에 평소에 찾을 수 없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표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특파원이 예측했던 것처럼 욕만 안 해도 중간은 간다라는 트럼프 측의 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로봇 같다, 너무나 모범생 같고 정직하다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고 재치 있고 위트 있는 오늘 토론의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눈을 감고 뭔가 생각을 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겠죠. 과연 내가 욕을 안 할 수 있을 것인가, 흠집을 내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교차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Thank you, Lester, and thanks to Hofstra for hosting us. The central question in this election is really what kind of country we want to be and what kind of future we'll build. 네, 이제 토론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손 변호사님,
현재 많은 유럽 국가에서 네. 실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을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연구에 이제서야 들어갔다고 하는데 많은 전 세계도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죠. 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각하고 현지에서 미국의 백인들이나 주류 사회가 느끼는 감각이 꽤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클린턴이 돼야 그래도 세계가 조금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균형에 갈 것 같은데, 그러나 또 미국의 선택은 또 어떨지 모르니까 꽤 참 흥미진진하죠. 저는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은요. 예. 첫째로는 왜 대학에서 이렇게 자주 할까요? 그게 굉장히 좀 부럽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에서 생각하는 대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구나. 그 문화가 굉장히 부럽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원고가 없어요. 사실 우리 대통령 선거는 저는 그 선거 방송 보면 거의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다들 원고 갖고 하시거든요. 예. 그러나 그 숫자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그때 질문하면서 그 감각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건데, 지금 아마 두 후보는 원고 없는 거 아닐까요? 나는 그 선거 문화도 나는 굉장히 부러워요. 예, 미국 대선 이야기 저희가 다채롭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엔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선 이야기를 꺼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한미 양국의 대선 소식을 동시에 돌직구쇼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빨라지는 2027 대선 시기에 지난 대선 표심이 과연 현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오늘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 두 가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런 질문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2012년 과거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를 찍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과거 2012년 지난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를 찍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의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느 후보를 향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012년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지지자들의 현재 마음은 윗칸, 2012년 문재인 당시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아래칸에 가 있습니다. 여권부터 함께 보시죠. 2012년에 박근혜 후보를 뽑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중 50.7%가 지금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 있습니다. 절반가량은 박근혜 후보를 뽑았던 사람들이 반 총장을 지지하고 있다. 7.4%가 김무성 전 대표, 6.9%가 오세훈 전 시장. 의외로 그중에 4.3%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가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상당수가 반 총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을까요?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36%만 현재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고요. 그중에 14.2%가 흥미롭게도 반 총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12.7%가 안철수 전 대표, 그중에 6.7%가 박원순 시장을 향해 있다라는 건데, 윗줄과 아랫줄의 차이가 꽤 납니다. 윗줄은 박근혜 지지자가 대다수 반기문 지지자로 간 반면 문재인 전 대표를 찍었던 지지자들의 14.2%가 반 총장을, 그리고 12.7%가 안 대표를. 지난 대선 결과가 51.6 대 48.4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3.2% 차이이기 때문에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죠, 단술적으로는. 그러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지 새누리당의 지지율에 비해서 이탈률이 되게 낮습니다. 사실은 반기문 총장이 버퍼존, 흡수를 잘해주고 있다는 뜻인 거죠. 말하자면은 지금 정부에 좀 불만이 많고 새누리당에 불만이 많은데, 그렇다고 야당 찍기는 싫은 사람들한테 반기문 총장이 이제 선택지로서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반기문의 강점이 보이는 거고요. 문재인 대표의 이탈률이 좀 높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의외입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되게 높게 나오는데 본인의 48.4% 안에 사실은 자기 것도 있고 그 당시 안철수 후보의 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흡수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단점으로 지적되는 확장성 문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재인 전 대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포인트고, 여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나머지 주자들은 참 계속 어려워지겠네요. 계속 어려워진다. 역시 여권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반 총장이 안 나오면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결과상의 상황이고, 흥미로운 게 김병민 전 의원님,
반 총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레이스 끝까지 완주하겠다. 단일화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표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당시 문재인 전 대표를 찍었던 사람 중에 10.7%가 현재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고 14.2가 반 총장에 가 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이 양보했기 때문에 이번까지 양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인 거거든요. 예. 과거에 양보했기 때문에 이번엔 나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근데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지지율이 나와줘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그게 깜짝 놀랄 만한 수치로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딜레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야권 진영에서는 정당 체제 자체가 다 문재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세팅이 됐지만 그거를 만들어낸 원동력은 적극적인 진보 진영의 결집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적극적인 진보 진영의 결집을 이뤄내다 보니까 중도로의 확장이 떨어지고 중도로의 확장이 떨어진 부분만큼 반기문 총장한테 가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야권 진영에서는 뼈아플 거고요.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새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가는 박근혜 후보로 넘어가는 그런 선거 결과가 과연 정권 정치인들이 가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를 선택하는 건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지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반기문 효과라는 게 지금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반기문 만약에 후보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수치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국 대선에서 과연 여러 지역 중에 이번 선거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지역을 아마 TV를 보시면서 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충청과 호남 이 두 지역의 향방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 민심은 과연 현재 어떻게 향해 있는지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호남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호남에서 어떻게 갈리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지난 총선 때는 호남에서 사실은 호남의 사위라고 자부했던 안철수 전 대표가 28%, 문재인 전 대표는 18%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조사된 결과에서 충격적이게도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호남 마음은 18.2%로 급락을 했고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호남의 민심이 소폭 향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호남은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걸까요? 과연 이 여론조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충청의 마음은 과연 어떨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청권 맹주로 부상하고 있는 반 총장의 충청 대망론이 과연 실체가 있느냐라는 질문일 텐데 결과 함께 보시죠. 반기문, 안희정, 안철수 3자 대결 시의 충청권 지지율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충남의 희망으로도 꼽히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 대신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상정이 된 것일 텐데 반 총장이 48.4%. 충청에서 충청 대망론은 실존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송광 변호사님, 호남의 민심이 안철수 전 대표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네요? 앞으로 뒤죽박죽 되겠죠. 또 바뀐다. 네, 바뀔 수도 있고 이제 그러나 호남의 선택은 결국 지금 친야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영남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요. 아까 중앙일보 일면 보니까 각 후보의 지지자가 한 15%, 20%씩 바뀌었거든요. 굉장히 저는 좋은 징표를 본다면 굉장히 역동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의 그 민심이 아주 고정됐다고 해서 우리가 지역색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의 선거 그 색깔은 지역색을 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어서 오히려 저는 그 점에서 보면은 누가 되든 간에 이제는 고정된 표심이 아니고 언제든지 후보와 정책에 따라서 선택이 다양해진다고 하면 그거는 대한민국 발전에서 굉장히 좋은 징표이죠.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충청 대망론은 지금 얘기한 대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호남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의 지지도가 크지는 않지만 문재인 전 대표죠. 약간 올라갔는데요. 결과가 좀 의외예요. 특히 이제 전남에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남은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가 보듯이
반문 정서의 어떤 진원지였거든요. 예. 여러 번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냉랭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회복하면서 특히 전남이 지도를 끌어올렸다는 것은 이제 이 안철수 의원, 문재인 전 대표 간의 치열한 야당 후보의 어떤 대표성을 놓고 경쟁이 이제 벌어질 거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을 등에 업지 않고는 이긴 전례가 없죠. 그러니까 우선은 다른 지역 이전에 호남에서의 어떤 진검 승부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거는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저 표를 보면 문재인 후보가 성적이 올랐다기보다 안철수 후보의 성적이 확 떨어진 거죠. 그러네요. 2등, 전 2등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1등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1등이 이제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내려가니까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1등 돼버린. 예.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안철수에 대한 호감도가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단서나 예견들은 분명히 있었죠. 지난 총선에서도 사실상 국민의당이 그 호남 지역에서 압승하면서 거의 모든 의석을 쓸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더불어민주당을 버린 것이 아니라 회초를 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문 정서에 기대서 국민의당의 어떤 점수가 더 갔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거품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전망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미 간의 대선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중학생이 교내에서 칼부림을 했습니다. 칼에 찔린 같은 학급 학생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학교 폭력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비극입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원주에 있는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학생 둘이서 굉장히 그 학교 폭력을 이제 서로 상황이었는데 가해자 학생이 계속 1, 2교시에 화장실로 불러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학생을 때렸다는 겁니다. 중학생을. 그러니까 이 학생이 참다 못해서 집에서 칼을 숨기고 왔다가 역시 불러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도중에 찔렀는데요.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찔렀다고요? 화장실에 찔렀는데 그게 굉장히 좀 심각해서 이 학생이 지금 중태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이 피해를 계속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던 학생이 학교에 상담 신청을 했대요. 누군가 나를 계속 괴롭힌다. 근데 학교에서 그걸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이런 상황을 불러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이라고 가볍게 취급하거나 무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참으로 비극입니다. 칼부림을 중학생이 그것도 학교에서 벌였던 일, 제 기억엔 쉽게 떠오르지 않는데 이런 거 예방하라고 스쿨폴리스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스쿨폴리스라는 제도의 미명 아래서 그분들이 저질렀던 지난번의 악행들 다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에 결국 스쿨폴리스 제도 자체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가장 먼저 막으라고 했던 게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 결국은 스쿨폴리스 제도가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했던 걸 보여주는 건데 과연 누구의 잘못을 탓하겠습니까? 이 어린 학생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 약속했던 학교폭력 풀이 복겠다는 그 약속 이철성 경찰청장이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비극입니다. 학교폭력이 빚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가을비가 그치면 시원해진 가을 날씨가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설악산은 벌써 단풍이 시작됐다가 하니까 이 성큼 다가온 가을 분위기 저희 돌직구쇼와 함께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